정부의 스탠스가 사지마 좀 라고 하는 게 오랜 기간이 돼서 에이 부동산은 끝났네, 또는 부동산은 돈 벌기는 쉽지 않네. 근데 갑자기 저쪽 건너편에서 주식이 오른다든지 뭐 비트코인이 강세가 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왔을 때가 오히려 부동산이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단으로 달렸을 때가 가장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미리 준비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았으니까 극단으로 가게 되면 부정적으로 가거든요. 침체의 극단으로 달리면 부정적으로 가고 상승의 극단으로 달리면 또 너무 초긍정으로 가는 건데, 저는 가장 부정적일 때가 다시 정부 입장에서 시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발 좀 사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 시장이 곧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이제 뭐 금리 인하도 그렇고 공급 부족도 그렇고 뭔가 조금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얘기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네네. 그게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 어차피 살 거 뭐 나중에 사면 더 비싸니까 지금 사자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공급 쪽은 부족한 게 맞는 거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네, 공급 쪽은 부족하다고 봐야죠. 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일반 어떤 대중의 선택들이 뭐 마냥 나쁜 것 같지도 않게 느끼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네. 지금 사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여기에서 어떤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을지.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사고 난 다음에 계속 물어보고 조급해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무리 부동산은 그동안의 사례를 보니까 장기 우상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는 끄떡거리는데 네. 사고 나면 언제 오르냐고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그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맞아요. 사면 언젠가 오르지만. 네. 왜냐면 제가 제 주변에도 지금 있는 분이 7월에 사셨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어쨌든 뭐 분위기 막 올라갔으니까 네. 이제 잘 샀다 뭐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대출 규제 나오자마자 팔아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바로 하셨거든요. 맞아요. 한 달 만에.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사람이 막 이렇게 갈대처럼 막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놓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렇긴 하는데 사실 나중에 그런 경험 몇 번 하시게 되면 그 잠시의 그 흔들림에 영향을 안 받게 되시니까 그냥 경험 삼아 사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유 있으시면. 돈도 없고 그냥 그런 상태에서 약간 좀 왜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등등, 왜 시장은 나를 안 도와주나, 그렇다면 기다리시는 것도 나에게 분명히 기회가 오는구나라는 경험을 하실 테니까 네. 그런 분들은 좀 기다리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그 기다려서 기회가 온다는 개념을 잘 이제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다리면 결국에 정책이든 시장에 충격이 한번 올 테니까 네. 그때 사라는 거를 기다리라는 걸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기만 하시는 분이 태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 그 사이에 저 친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네. 그러면 기다리란 말을 한국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 네. 우리는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 그 기다리라는 말을 그 뒤 안에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또는 기다리면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주변에 물어보거나 확인해 보거나 또 내가 공부하면서 그걸 좀 챙겨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순식간에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것 때문에 기다리라고 한 거구나, 지금 사는 게 좋겠구나, 이것 때문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상황이 오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최근에 정부가 한 대출 규제 정도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이 갑자기 좀 혼란에 빠지면서 막 거래량도 막 줄고 막 이런 정도면은 괜찮은 건지, 아니면 아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된다, 뭐 조금 더 충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지.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해요.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네네. 지금 아직 살려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결국엔 매수자들이 좀 이렇게 시장을 떠날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매수자들이 시장을 떠난다는 얘기는 실망했다는 얘기고요. 정부의 스탠스가 사지마 좀 라고 하는 게 오랜 기간이 돼서 에이 부동산은 끝났네, 또는 부동산은 돈 벌기는 쉽지 않네. 네. 근데 갑자기 저쪽 건너편에서 주식이 오른다든지 뭐 비트코인이 강세가 온다든지 네. 이런 상황이 왔을 때가 오히려 부동산이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단으로 달렸을 때가 가장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는 미리 준비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았으니까 극단으로 가게 되면 부정적으로 가거든요. 침체의 극단으로 달리면 부정적으로 가고 상승의 극단으로 달리면 또 그렇죠. 너무 초긍정으로 가는 건데, 저는 가장 부정적일 때가 다시 정부 입장에서 시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발 좀 사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 시장이 곧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 정부가 조금 더 세게 규제를 할까요? 우선 지금 그걸 좀 전망을 하세요. 이 정도로는 아니다, 조금 더 세게 할 것 같다는 걸까요? 저는 더 세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정부도 감부터 볼 것 같아요. 이번에 규제했잖아요. 그래서 올 이제 10월인데 9월에는 아무래도 추석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10월, 11월에 딱 보고 서울 수도권 이 정도면 내가 한번 때렸더니 조용해졌네. 그러면 더 안 할 거라고 봐요. 네. 안 할 거라고
보는데 내년이라 뭐 이렇게 뭐 다시 이제 예를 들어서 연초에 아마 지금 대출도 조금 그래서 약간 느슨해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사 시즌 다가와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한 그 분위기가 모니터링 된다 하고 하면 또 이제 우리 그 뭐 예를 들어서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금감위원장이라든지 딱 나와서 엄하게 인상 쓰면서 조심해라고 또 한마디 하게 될 거다. 앞으로 규제를 할 거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동에 따라서 그럴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대신 서울의 침체가 그러니까 서울이 조금 안정화가 되면 그때 지방장에 대한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사실 지금 지방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좀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사가지고는 이렇게 실익이 없다. 네. 뭐 세금하고 뭐 여러 가지 따져보면은 뭐 지금은 아닌데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대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지금 정부가 그쪽으로 좀 풀어주고 네. 서울은 좀 규제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겠죠 앞으로요?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부에 대해서 좀 그 극단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되게 멍청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멍청하지 항상 멍청한 게 아니라 의외로 똑똑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 그냥 한 2~3% 적당하게 올라가는 시장을 원한다고 봐요. 통계로. 네. 근데 서울과 수도권을 눌렀잖아요. 근데 지방이 지금도 안 좋은데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 눌러서 조금 조용히 가고 있는데 지방은 침체니까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거든요. 네. 마이너스면 결국 그게 중기적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소비 침체로 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은 서울 수도권은 얘네들 시한폭탄이니까 얘네를 못 건드릴 거고 그러면 그래도 제일 만만한 게 지방 조금만 어떻게 좀 해볼까? 라고 해서 지방을 조금 얘는 주춤하더라도 얘는 올려서 정상적으로 가는 듯한 전국 통계가 나오게끔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마 듣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는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서울 뭐 이제 뭐 핵심 지역이라고 치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지금 주도한 시장이니까 이쪽을 지금 현재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잡을 수 있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잡을 수 있다. 아니면은 규제를 했는데도 이 시장의 지금 분위기나 상황상 모르겠고 나는 그냥 더 간다 이렇게 갈 거라고 보세요. 전 잡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려면 좀 센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아니요. 훨씬 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제일 궁금했던 네. 게 물론 이제 제 나름대로의 기준과 판단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어느 때는 정부가 엄청나게 규제를 하는데도 미친 듯이 올라가고 어쩔 때는 조금 건드렸는데 애가 먼저 쓰러지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를 제가 계속 보면서 이게 어떤 시장일까라고 봤었는데요. 결국 상승장 초반이냐 후반이냐 또는 아니면 상승을 오래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집을 많이 사서 수요가 이제는 많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냐 아직도 여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보게 되면은요, 우리 보통 2019년 이때, 2019년, 20년 요때 보면 우리 옛날에 그런 대책이 있었죠. 뭐 12.16 대책, 8.2 대책, 네. 말도 안 되게 센 대책이 나왔는데 그때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센 대책이 나왔는데도 오른다고. 근데 그때를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그 규제가 서울이라고 하는 규제, 서울 특정적의 규제라서 풍선 효과처럼 경기도나 이런 데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흔히 말하는 머리 굴리고 좀 몸만 빠르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초창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취득세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네. 취득세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상황이 됐는데 내 뒷주머니에는 집이 한 채도 없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2% 내더라도 처음에는 이제 1주택은 적게 내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 그다음에 여유나 기타 여력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미 그 사람들이 살 만큼 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움직일 여력이 없어요. 이미 뭐 한 채씩 있고 뭐 네. 명의를 다 썼고 뭐 이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하고 사람들은 사람들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아니 그때 엄청나게 센 규제가 나왔는데 그때 올랐잖아. 그러면 이번에도 엄청난 규제가 나와도 오르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수요의 문제거든요. 그때 수요는 한 채를 산 사람들이 그로 많지 않았고 다주택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다주택자가 많아요. 팔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을 보고 취득세가 안 풀렸는데 이걸 살 수 있을까? 이미 2019년 20년도에 그 시장 상황의 우리의 수요와 지금의 우리의 수요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규제를 했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어디 갈 여력이 많았는데 결국 우리 문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정부가 엄청나게 센 규제가 아니라 몇 가지 틀만 잡고 그것만 조이면 움직이기가 어렵다. 그게 대출 규제예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 뭐 어떤 다주택자
투자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지금 뭘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전히. 그렇죠. 예, 근데 요거를 뭐 풀지 않는 상태에서는 수요가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네. 지금 뭐 갈아타기나 뭐 수요들이 있긴 하지만 이미 또 많이 샀고 네. 작년 올해 해서 많이 샀기 때문에 이거 좀 한계가 있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뭐 적절한 규제 정도로 하고 있다면 아까 말한 대로 이걸 지방이든 어디로 이제 전환을 좀 시켜줘야지 이게 또 다시 또 과열이 안 될 텐데 그러려면 지금 법이 딱 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거를 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도 되는데 요게 아무래도 야당도 네. 맡고 있고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생각하면 맞는 말인데요. 앞으로도 그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당시 과거 사례를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과거에 지방장이 살아났을 때를 우리가 보통 2009년에서 2012년 13년까지라고 네, 보통 네, 얘기를 네. 해요. 네. 그리고 이 지방장이 거의 뭐 버블처럼 뭐 모든 동네가 올랐던 게 2011년 그때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방장이 오르기 초창기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때가 2008년 정도, 2007년, 네. 2008년 정도였거든요. 서울과 수도권을 잡으려고 정부가 혈안이 되어 있을 때였잖아요. 네. 혈안이 되어 있고 뭐 그 당시에 그 정부 뭐 예를 들어 요즘 같은 경우 민주당이죠. 이건 이렇게 하면 막아야 돼 이런 사람들조차도 지방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거기가 다 죽어 있던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뭐 민주당 그 야당 쪽에서 무조건 반대할 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리고 그때는 2008년에가 2007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같이 영향을 미치면서 적당하게 약간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런데 서울 수도권의 취득세를 풀어주는데 과연 민주당이 양보할까요? 근데 지금 최악인 지방을 풀어준다라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경상도가 너무 힘들다, 전라도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그러면 걔네들은 요거까지는 우리가 그 대신 뭐 다른 거 줘 이러면서 반대급부로 뭐 가져가면서 하려고 하겠죠. 그때도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2007년, 2008년 요 당시에 지방장이 처음에는 요즘하고 이제 법령이 좀 틀릴 테니까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즘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조정지역, 투기지역 이런 것들이 그때 풀렸고요. 그 다음에 그때 전매 제한이 또 몇 개월 있다 풀렸고요. 그러다가 2008년 6월인가? 그때 지방 취득세 완화가 돼요. 지방이요. 네. 딱 지방이 취득세가 완화가 됐어요. 그리고 또 몇 개월 있다가 양도세 완화. 지방만을 대상으로 했다니까요. 네.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래서 그 당시에 요즘 민주당 쪽 약간 좀 부동산을 풀어주는 거에 부정적인 그쪽 사분들이 그때 뭐 했나? 별 얘기 안 했어요. 왜? 명분이 명확했거든요. 힘든 거 살려주겠다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게 지금 서슬이 펄어쳐. 안 해줄 것 같죠. 네. 그런데 시장이 지나고 나서 정말 힘든 곳이 만들어지는데 그 힘든 곳이 지방이잖아요. 그런 쪽은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로 풀어줄 거다. 근데 또 한 개, 두 개 풀어줬다고 호들갑 떨지는 않았으면 좋겠었어요. 왜냐하면 2007년, 2008년, 2009년 약 3년에 걸쳐서 천천히 풀어준 효과가 2009년 중반부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고 그다음부터 막 청약 경쟁을 높아지면서 지방이 살아났고 한 번 살아나니까 그게 2011년 대폭발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번져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지금 최악인 것 같아도 자연스럽게 그 순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지방을 죽이고 서울을 살리는 정책을 그동안 좀 쭉 쓴 거잖아요. 네네. 어쩔 수 없이 막 똘똘한 한 채라는 명목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의 가격이 된 것인데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 판이 또 바뀔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역설적으로 서울의 지금 집값은 좀 하향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너무 좀 이렇게 너무 집중된 지역들은 그렇죠. 가격이. 그러니까 여기서 또 오해를 하지 않으셔야 될 게 조금 제가 하향이라고 했던 부분이 그럼 떨어진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 언제는 제 말이 맞고 언제는 제 말이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식의 주식 그래프로 말하면 만약에 떨어진다 올해는 가지 않겠지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이 상방이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로 조금 흘러갈 건데 이 구조는 상방이 살짝 내려오는 구조지만 폭락한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 뭐 별로 안 떨어졌잖아. 아니 또 올라가잖아. 이래서 떨어지는 줄 모를 거예요. 시장 자체는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들 거다. 하지만 상방은 좀 떨어지는 개념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말을 듣고 그러면 나는 돈도 이렇게 모두 있는데 예를 들어 강남이나 이런 데 못 들어가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상승 하락이라기보다는 그냥 돈의 쏠림 현상이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약간 지방으로 갈 수 있는 거를 네. 예측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지금 급하게 막 서울 수도권을 살려고 하지 말고 네. 약간 조금 뭐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사든지 아니면 조금 좀 기다려서 네. 상황을 좀 봐도 된다. 그러니까 표현이 라고 좀 그렇지만 영끌했다 무너진 사람 물건을 사는 게 네. 오히려 조금 더 현명한 시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좀 다른 데에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네. 사실 저도 그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지방 되게 힘든데 네. 정치권에서는 뭐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지금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되겠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들을 다들 가지고 계시지만 과거 사례에서는 그렇게 풀어주기도 했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되겠냐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 1년, 2년, 3년 엄청나게 길어지는 느낌을 보면서 막 속 터지죠. 답답하고. 근데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서 보니까요. 그 정도 걸리는 게 원래 당연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2, 3년이거나 1, 2년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여유 있게 보는데 그 당시엔 되게 조급하게 봤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있는 걸 거다. 아마 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뭐 그때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2009년, 10년, 11년 이때 지방은 뭐 진짜 광풍이었습니다. 막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장난 아니었죠 그때. 근데 서울은 뭐 되게 뭐 지지부진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그때 서울에 계신 분들이 그때 투자하던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몇 년 전에 우리 투자한다고 그럴 때 서울 투자할 땐 그 난리를 칠 때 왜 지방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방 규제 안 하냐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뉴스는 계속 뭐 부동산 안 좋다고 그러는데 지방은 뭐 난리가 나가지고 뭐 집값이 막 뭐 몇 배씩 뛰고 막 이러는 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지방은 또 한번 죽을 쓰고 서울은 또 올라가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 하나 딱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이제는 이제 지방 소멸 뭐 인구 감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 패턴이 이번에 안 오는 거 아닌가요?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이요 지방이라고 하는 거를 한 덩어리로 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어떤 트렌드이거나 또는 어떤 넓은 지역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그 넓은 지역과 그 트렌드는 계속 바뀌는 거고 넓은 지역이면 그 중에서 그 지방 소멸이라는 의미 자체가 어차피 앞으로의 방향성을 의미하지 당장 내일부터 바뀐다는 게 아니니까 좋은데 그 동네 중에서도 좋은데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너무 조금 뭐랄까 근시안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방 소멸 얘기는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지방 소멸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또는 투자에 의심을 갖는 분들이 지방 소멸 꺼내면 듣기가 싫어요. 왜냐면 질문이 뻔하거든요. 왜냐면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을 하나의 덩어리고 하나의 원소 집단처럼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복합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막말로 부산하면 될 거 아이가? 부산에 제일 좋은 뭐 초고층 아파트 사면 되죠. 왜 사람들이 글로 몰려드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계속 그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지방 소멸이라고 얘기하는 그 구루들이 얘기하는 그거를 근거로 하고 떨어질 것들에 대한 근거를 찾으려고 자꾸 저런 질문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죠. 그냥 다시 한번 온다.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 오던 거랑 좀 패턴이 다를 뿐이지 다시 한번 또 지방이 또 주목받을 시기는 또 올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부산이 먼저 무너지는 거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부산이 무너지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런 건 있을까요? 어찌됐든 이제 인구 감소라는 게 뭐 2020년부터 시작됐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뭐 걱정이었지만 이제는 막 수치가 막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으로 가더라도 방금 얘기 나눴던 것처럼 그 지역에서도 좀 똘똘한 이런 거, 그러니까 실거주성이 되게 좋은 것들 이런 쪽이 좀 주목을 받을 타이밍이라고 좀 보십니까? 네, 지금 오히려 그쪽이 극단으로 흘러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으로 흘러가는 거를 일반인들은 피하는 거를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거기서 저는 흥분의 감정을 느껴요. 이제는 기회가 오는 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양극단으로 흘러가면서 최악의 안 좋은 극단으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정부라고 하는 집단으로 하여금 이것들을 살리게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변곡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을 생각하면 흥분되는 거죠. 기회가 올 수도 있구나. 그 말은 오히려 지금 뭐 지방의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거 말고 지금 지방인데 뭐 한 뭐 1억대, 2억대 이런 구축, 재건축도 쉽지 않은 아파트들은 정말 지금 뭐 완전 상황 되게 안 좋은데 그렇죠. 이쪽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그쪽은 아니라고 봐요. 그쪽은 아니고. 네, 그쪽은 아니고 결국에는 지방의 구축이라 하더라도 재건축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입지가 어느 정도 돼야 되겠죠. 뭐 예전에도 저 2021년이죠. 공시지가 1억 미만 가지고 제가
자체가 그렇게 반대하는 맞아요. 입장이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원래부터 안 좋았던 게 테마를 타고 올라갔다고 하면 그 테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원래대로 돌아갔을 때 그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느냐. 더더구나 당신네들이 얘기하는 지방소멸인데 네. 그 동네인데 무슨 소리라는 거냐. 제가 얘기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위치, 입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동네를 찾아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방 그때 올라갈 때도 몇 년 전에 뭐 안동에 뭐 1억도 안 되는 아파트들이 막 재건축 호재 막 이러면서 막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 속으로 네. 말로 못하고 되게 속으로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재건축을 알긴 알아? 이게 어떻게 되냐 현실적으로 네. 사업성이. 네, 사업성인데 사업성이 1억 미만이었던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그러면 요즘과 같은 그 원가 들어가는 거 보게 되면 1억짜리 아파트를 몇 억을 들여서 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몇 억을 받아내야 되는데 추가 부담금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테마를 타서 이제 가는 것들은 또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에 이제 지방에 어떤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그래도 좀 상급의 어떤 그런 주거 수준은 돼야지만 좀 이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대한 벽이 아직은 있는 거죠. 네. 아직은 있기 때문에 이 벽이 없어질 때까지고. 네. 그러면 이거를 기다리느니 그냥 지금 우선은 가는 말에 좀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지금 사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네. 사는 게 먼저일까요? 시장 돌아가는 거를 좀 제대로 배우는 게 먼저일까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거든요. 사는 건 좋은데 결국 자기 입맛에 맞는 걸 사오셨잖아요. 근데 자기 입맛이 미슐랭 3스타 정도 되는 입맛인지 네. 아니면 우리 그냥 아무것도 음식 잘 모르는 막 입맛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죠. 근데 글쎄요. 지금 그렇게 막 사서 실수도 많이 하셨거나 아니면은 뭐 요즘에도 삐끗삐끗 하신다라든지 그런 네. 분이라면은 지금 사는 거는 좀 위험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지금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아예 그냥 제3의 전략처럼 요즘에 다시 또 선호되고 있는 게 그냥 재건축 묻어두고 나 잊어버리겠다 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네네. 어찌됐든 재건축 뭐 재개발 요즘 안 좋지 않습니까? 네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냥 사놓고 언젠가 정부가 살려주든 뭐 입지는 좋으니까 되겠지 뭐 하면서 이제 장기 투자하겠다. 네. 이런 전략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기는 하는데요. 괜찮은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먼저 이제 그 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2009년, 10년, 11년 이때 시장이 안 좋을 때요. 재건축 아파트 또는 재개발 지역 이런 데를 봤단 말이죠. 신기하게도요. 그때도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을 자세히 그때 진짜 열심히 저 나름대로 공부했거든요. 자세히 보니까요. 시장이 아파트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아파트가 예를 들어 강남 아파트가 다시 움직임이 시작됐다가 제가 아까 떨어지는 안 좋은 시기도 이렇게 네.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마다 같이 후행하면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재건축 아파트도 결국 그 당시의 신축과 그 당시에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에 후행하는구나. 네. 그걸 좀 많이 느끼고 아무래도. 배웠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전까지는 전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쪽에 대해서 조금 좀 뭐 미흡했던 것 같아요. 미흡했었는데 그때 그걸 느끼면서 아 그러면 이렇게 어떤 걸 하는 게 좋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진짜 제가 투자할 때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그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재건축 아파트 또는 재개발 지역 다 좋은데 사가지고 뭐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전 질문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사시겠습니까? 좀 더 사시겠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좀 좋겠어요. 이따가 사야 되냐? 네. 지금 사야 되냐? 네, 제가 지금 여기서 질문을 드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라면 지금 안 사요. 왜냐하면 이제 저 나름대로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면 지금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신축 또는 지금 강남 새로운 아파트들이 올랐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지금 시장의 흐름을 모르는 분들은 신축 아파트가 지금 여기 분양이 잘 됐는데 분양가 분명히 올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분양가들이 지금 다 완판되어 있는 분위기니까. 그럼 그 가격을 근거로 해서 재건축 아파트들이 조금 애매하다가 요즘에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근데 그걸 따라 들어가서 그러니까 난 재건축 묻어둘 거야 하고 딱 들어가 산다. 그 얘기는요. 바꿔 말하면 혹시라도 지금 시장이 그래서 대출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주춤하게 되면 신축이나 서울 아파트 그 중심부 아파트가 조금 주춤하겠죠. 그럼 재건축 재개발은 어떻게 될까요? 또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시는 게 나으시겠어요? 조금 더 기다리다 사시는 게 나으시겠어요? 그러면 전 조금 더 기다리다가 지금 가격은 직후에 막 따라 움직였던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산다. 저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표현했던 이거를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본인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느냐? 만약 조금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방송을 부익남 방송을 한 100번쯤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구나 그렇게 하셔야지 재건축을 무조건 묻어두겠다. 맞는 얘기긴 해요. 나중에 신축이 제대로 움직이면 크게 터지는 거 우리 봤잖아요. 근데 지금보다는 결국에는 싸게 사느냐라고 하는 게 대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에 맞게 행동하는 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뭐 기간은 알 수 없으나 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조만간 어찌됐든 시장에 그래도 꽤 충격이 있을 만한 뭐 외부 요인이든 아니면 정책이든 무언가가 나올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확률이 높진 않다면은 안 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지금 딱 그 분위기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시장에 대해서 몇 %냐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개인적으로. 네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 기축통화 시장이 아니기 네. 때문에 결국 미국의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직전장에 너무 많이 가격이 올랐던 부동산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의 부채 부담이 되게 높아요. 근데 항상 우리 경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부채 부담이 큰 상태에서 외부 충격이 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누군가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항상 반복됐던 구조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미국이었다면 크게 문제 안 되겠지만 결국 미국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뭐 당장 이번에 금리를 떨어뜨리겠다 비컷 한번 나오고 이번에도 비컷 하다가 며칠 전 또 텔레비전을 보니까 고용지표 좋대. 비컷 안 하겠네 등등 이렇게 지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 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런 데서 결국 외국 눈치를 보거나 그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것들을 예측하면서 하기는 어렵다면 결국 걔네들이 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대응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자꾸 내가 먼저 내 기준으로 뭘 하시려고 하는데 시장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장이 먼저인데 그 시장 자체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매번 그 외부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은 신경 써야 되는 거고 분명히 조금이나마 있을 거다. 그러니까 뭐 어떤 자산 시장을 떠나서 지금 경제 상황이 한번 뭔가 좀 위기가 올 것 같은 어떤 그런 게 계속 지금 이어지면서 가고는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해결됐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부룡님 입장에서는 약간 이게 지금 뭔가 수면 아래 뭔가 좀 있는데 네.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겠지만 약간 불안하긴 하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막 무리해가지고 이미 많이 올라간 걸 추격 매수하지는 말라. 네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어쨌든 선도지구 뽑겠다고 일기 신도시들 막 난리 나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지금 막 가격이 막 올라가 있거든요. 네네. 이것도 똑같은 추격 매수의 입장이겠죠. 지금 살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저는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먼저 본질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왜 거기를 살려고 하십니까를 물어보고 싶어요. 왜 거기를 살고 싶어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선도지구라고 하는 그 이름은 참 좋잖아요. 선도지구. 근데 결국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분당 얘기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분당이다라고 하면은 결국 두 개잖아요. 분당이 제일 많이 오르니까. 그리고 분당에서 살고 싶으니까. 근데 선도지구라고 하는 거를 선정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선도지구 선정되고 난 다음에 집값이 많이 오르겠죠. 이건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집값이 오르는 것들이 앞으로 계속 오를 거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결국 또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진행하다 각종 진척도에 따라서 서로 뭐가 투닥투닥하게 되면 또 주춤하고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근데 지금 선도지구 호재.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단 거두절미하고 다 뒤에 있는 걸 소매시켜버리더라고요. 호재만 나오면.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선도지구 좋긴 한데 선도지구에서 당신이 이 집에 살려고 하시는 겁니까? 돈을 벌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나마 모르겠지만 그냥 바로 그냥 단기간 돈 벌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글쎄요. 그 시장이 그 분당이라는 시장이 또는 이제 일기신도시라는 시장이 당신 입맛에 맞춰서 움직여질까요?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선도지구에 투자한다라는 얘기는 로또 투자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으니까 일단 로또 투자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면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고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어느 특정 지역이 이제 결정돼서 올라가겠죠. 그러나 올라가는 순간에 그 추격매에서 제일 비싼 가격에 들어가게 되면 또 중간 단계에서 지지부진해진 단계에서 떨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다 이제 공통적인 맥락이 있는데 네. 이게 사실 노후도시 특별법 나올 때 일기 신도시들 다 지지부진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뭐 되겠어 저러면서 뭐 가격 막 다 바닥 찍고 있을 때 네. 사실 그럴 때 사는 거잖아요. 뭐 맞아요. 굳이 살려고 한다면. 네네네. 근데 그때 안 사다가 이제 막 뭐가 될 것 같다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막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사는 게 투자로서는 좀 위험하다. 투자자로서의 행동이 아닌데 그렇게 해놓고서 투자자인 것처럼 하고 자꾸 우리들한테 의존하려고 하는데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별 의미 없다. 그냥 떨어졌을 때 살아. 네. 그러면 오히려 지금 그러면 좀 바닥이라고 해야 될까? 뭐 지금 되게 막 지지부진하고 힘든 곳들을 좀 보고 있어야 될까요? 뭐 지방에 막 좀 괜찮은 아파트들 뭐 이런 것들 막 힘들어하고 있는 데들 있는데 자기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비슷하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셔서 아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방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으니까 한 방을 원하시는데 모르겠다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그분한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있었어요. 한 방을 원하시는데 단기적으로 뭔가 달성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그 한 방에다가 한 가지 양념을 치셔라. 시간이다. 몇 년이 걸리든 그게 불이익을 때까지 그러면은 지방에 입지 좋은데 진짜 안 좋은 거 상황이 만들어진 그런 거 사놓고 기다리셔라. 그거는 100% 시장이 극단으로 달리면 다시 반대 극단으로 가기 때문에 크게 터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라. 다만 얼마가 걸릴지는 네.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란 양념이 진짜 기다리기 힘든 걸 거다. 네. 하지만 확률은 100%다. 그렇죠. 확률은 높죠. 네. 시간이 오래 걸릴 네. 수 있지만. 어설프게 지금 올라버린 걸 돌아가면 떨어진 확률 50% 올라갈 확률 50%인데 그러면 무슨 확률을 택하겠느냐. 나 같은 100% 확률을 따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을 보겠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부산에 해운대구 그럼 해운대구 보면 뭐 자동 우동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타겟팅을 하라 이거죠. 최소한 자동에 무슨 아파트가 랜드마크고 우동에는 무슨 아파트가 구축이지만 사람들이 엄청나게 선호하고 그럼 이런 거 분석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분석도 안 하고 이거 될까요? 라고 그것만 물어보느니 저 같으면 전략적으로 확률 100%인 뭐 자동에 무슨 아파트 우동에 네. 무슨 아파트 뭐 이런 거 다 따지겠어요. 돈 없으면 그러면 대구의 수성구도 볼 수 있는 거고 네. 아니면 옆에 있는 수영구라든지 기타 동래구라든지 그런 데 중에서 타겟팅을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